Manuel Noriega was kind of the Saddam Hussein of the day, who was increasingly defiant to the U.S. Esperaremos sentados en la ribera del canal a ver el cadáver de nuestro enemigo pasar. He was targeting dissidents, cracking down on opposition in a very brutal, bloody way. Noriega inició una ola de brutal represión atacando a los manifestantes y encarcelando a cientos de sus adversarios. 미국이 노리에가를 제거한 지도 3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군대 없이 미국의 속국처럼 지내던 파나마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파나마 언론은 파나마 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전투 능력을 갖춘 항공기 A-29 슈퍼토카노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의해 대통령이 축출된 파나마는 그동안 군대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공중 순찰이나 수색, 구조 등의 임무 외에 항공기를 운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투기의 도입은 A-29가 프로펠러 타입의 작은 경공격기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말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파나마 외 주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반미 정서는 경제 수치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한 2달 동안 미국의 S&P 지수가 5% 하락한 반면 유럽은 4%가 올랐고 중국은 20%가 폭등했습니다. 즉 많은 투자자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착오가 중국의 엄청난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방산 분야에서 미국산 도입이 확실시되던 국가들이 도령 계약을 백지화하거나 이미 계약금까지 냈던 국가조차도 위약금까지 내가며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3세계 국가에선 중국산 무기 수출이 늘어났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헛발질은 대한민국에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낳은 나비 효과가 점점 현실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440만 명, 국토 면적 세계 122의 소국 파나마는 화폐까지 미국 달러를 주로 쓰는 운하로 인해 생존하는 미국의 위성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국가까지 미국의 겁박에 꿈틀하고 나섰는데요. 과거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가 최근 들어 더욱 악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망언을 하더니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덴마크와 파나마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자 이제는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나마의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이들을 중국처럼 대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인데요. 운하 소유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무력 사용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의 최대 이용 국가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요. 트럼프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의 운하 통과 비용을 중국보다 비싸게 받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 주장은 자국민에게 호응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악감정이 남아있는 파나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파나마 언론은 파나마가 미국산 항공기가 아닌 남미와 유럽이 만든 전투기와 전투지원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나마가 도입하기로 한 기종은 A-29 슈퍼 투카노 4대와 에어버스 C952대인데요. 총 도입 비용은 1억 8,700만 달러, 한화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운하로 벌어들이는 것이 재정 수입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파나마로선 큰 규모의 지출인데요. 그동안 군대를 유지하지 않던 파나마가 그것도 미국산이 아닌 전투기를 도입한 것은 미국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 운하의 운영권이 파나마로 이양된 이후 트럼프가 이것을 25년 만에 빼앗으려 하자 파나마 정부가 꿈틀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반미 정서는 아메리카 내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작년까지 F-35를 달라며 미국의 애걸복걸하던 포르투갈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 유럽 전투기로 눈을 돌린 것인데요. 포르투갈 공군은 더 이상 로키드 마틴과 F-35 인수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이 F-35 포기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영원한 우방일 것 같았던 캐나다가 또 갑자기 이미 계약금까지 건넨 F-35의 대체자를 찾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불이행금까지 내면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트럼프는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과 과정이 매우 거칠 뿐 트럼프의 논리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뒤바뀐 한미 관계와 글로벌 방산업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만큼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인데요. 일각에서 잠깐 반짝이던 한국 방산의 최대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과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2025년이 한국 방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이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2월 된 계약과 신규 수출 확대라는 두 축이 올해 방산업계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국내 금융가에서 전망한 우리 방산업계의 수출 목표는 약 24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상은 그대로 적중. 얼마 전엔 9조 원 규모의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 임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획득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우리 기업과 논의 중이며 사우디 이외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신화를 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에 이어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공급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을 협의 중인데요.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는 앞으로도 인도군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6,400억 원 규모의 페루 함정 건조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승인받은 것을 시작으로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내에선 항공모함 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군함 건조에 한국의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실정입니다. 카이를 중심으로 한 전투기 사업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계약이 이어지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페루 등에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고 그 외 아시아, 남미, 유럽 등 세계적인 수요에 생산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입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5대 방산 기업의 수주장고는 약 97조 원으로 이들 기업은 올해도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성능 개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요건도 좋습니다. 우선 눈밖에 난 미국의 빈자리를 대한민국 방산이 채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군비 경쟁은 올해도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은 각국의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국제무기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던 미국이 스스로 똥볼을 걷어차며 빈틈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시장의 수요는 한국산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기술적 성능이 선진국 수준 못지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가격, 풍부한 양산 역량, 그리고 우수한 사후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높은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회도 준비된 자에게만 다가오듯 북한이라는 눈앞의 주적과 중국이라는 초거대 군사강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주국방과 기술 자립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미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가 한국산 대공화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치중하느라 한국에는 미개척 시장이었지만 일시적으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자 무기 판매와 함께 기술 이전 국가로 대한민국을 점찍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기반이 되는 지상군 전력의 핵심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데요. 앞서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 방산에 중독된 기존 도입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무기 체계를 연이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입니다. 일례로 한국산 지상전 무기를 싹 쓸어가다시피 한 폴란드가 한국산 보병 전투차와 KF-21 등의 전투기 도입까지 고려 중인 것인데요. 가령 자국산 보병 전투차인 보르숙 장갑차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폴란드는 자국산과 한국산 장갑차를 동시에 운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대외적
명분이 투트랙이지 사실상 보르숙 장갑차를 대체할 차기 주력 장갑차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K21 또는 레드백 중 어떤 장갑차를 요청할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폴란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레드백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 중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우리 국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 방산기업들은 현지 협력 생산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무기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방산전시회와 국제무기박람회에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한민국 방산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전략을 바꿀 계획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윕 상태로 트럼프는 이러한 정치적 지원을 기반으로 마지막 대통령 임기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특히 퇴임 후 자신을 겨눌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권 역시 공화당에 넘겨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더욱 거세게 전 세계를 억누르고 조롱하고 탄압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립주의, 우선주의가 심화할수록 동맹국들 사이에선 한국산 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K방산 르네상스 2기가 2025년에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한국 방산업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며 세계 방산 시장의 주류로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캐나다 K9 영상입니다. 흔히 캐나다의 안보와 군사력에 대해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캐나다가 대규모로 군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군은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온 소수정예의 부대입니다. 캐나다군 병력 개개인의 정예도와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오죽하면 SAS 등으로 유명한 영국을 제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202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공군은 최대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으며 해군은 배수량 7,8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15척 이상 보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등 캐나다군은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상전력, 그 중에서도 포병 분야는 상당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대 포병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 한 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캐나다군 현황인데요. 캐나다가 지상으로 적성국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미국이란 우방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수십 문의 견인포만으로 포병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캐나다 육군의 포병 전력이 형편없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캐나다도 한국의 K9 자주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일부 견인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간접적인 관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다시금 K9 수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 10여 명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수의 무기체계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되 미국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처를 찾고 싶은 캐나다와 북미 지역으로 K9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성능 측면에서 캐나다가 사용하는 기존의 견인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 전력은 약 30문이 조금 넘는 수준의 M777 견인포가 전부인데 M777은 견인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 곡사포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M777A2의 수출 가격은 한 문당 약 9억 원 수준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KH-179 견인포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값비싼 견인포를 제작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성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견인포의 무게를 감량하고 헬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M777은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M777은 철저하게 미국의 작전 환경과 신속 전개에만 초점이 맞춰진 무기 체계로 일반적인 현대 전장에 적합한 무기는 아닌데요. 견인포의 태생적인 한계인 방열 속도와 낮은 방어력은 절대로 자주포를 따라갈 수 없으며 원조인 미국조차도 M777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차 빨라지는 현대전의 공방 속도를 견인포가 쫓아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M777을 비롯한 모든 견인포를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캐나다도 소수의 M777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좋을 리 만무합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신형 K333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어 M777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또한 초탄 사격부터 진지 변환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포의 한계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자주포인데요. 더욱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을 통해 검증된 K9의 동계작전 역량도 캐나다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의외로 일부에선 동계작전 역량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군사장비들은 철저한 동계작전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진행된 각종 무기 테스트에서 한국군의 전차와 자주포는 폭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렸지만 유럽제 무기들은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동계작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혹한의 기온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9은 우수한 사거리와 화력, 신속한 진지변환 능력에 더해 캐나다군의 기후 조건까지 견딜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이며 캐나다군이 M777 견인포와 동일한 수량으로 K9을 도입, 대체한다면 캐나다 포병의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K9처럼 한국산 무기가 우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갑질에 맞서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캐나다에게 있어 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역사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방산강국이자 전 세계에서 5위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미국의 갑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특정 무기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기도 했으며 약속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만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북한의 함정을 제압할 대한미사일이 절실했는데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이 하푼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한 사례도 있으며 단종을 이유로 부품값을 6배나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무기는 미국이 정비를 협조하지 않아 수년간 정비가 지연되며 작전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고 절충 교역을 통해 한국에게 넘겨주기로 한 기술을 제때 이전하지 않는 문제까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국이 비록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미국 방산의 갑질은 우리 군과 연구진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고난과 서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유럽 방산과의 협력을 진행하며 무기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였고 그렇게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자주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기술을 더욱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방위 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군을 개선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근시안적 정책은 정작 한국에 더 큰 이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